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올 초 이 AI 테마주의 광풍을 시작으로 2차 전지의 질주, 그리고 최근 초전도체에 대한 논란까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기업이 어떻게 될지 논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께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기업과 산업을 정말 생생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점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시점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사실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지 또 증시에 대한 투자 그렇죠. 그 기반을 좀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함께 좀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정말 요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방송 전에 대표님과 네.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뜨거운 섹터에 대한 전쟁과 같은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변하는 시기에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그렇죠.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정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저 등산 너무 좋아해요. 네. 산에 가서 가끔 길을 잊어버릴 때가 네, 있어요. 네. 숲이 많아서. 그쵸.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두 가지 방법을 쓰죠. 네.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체 전망을 하든지 네. 아니면 무조건 내려가서 계곡을 찾아서 따라가든지 아,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숲이 너무 울창하고 빽빽하고 길이 없을 때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 지금의 상황은 일단 그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두 개로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좀 보일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첫 번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냐면 보통 그 메가 트렌드, 메가 빅테크의 변화가 있는 시기가 있어요. 한 3, 40년 전에 인터넷의 등장이 그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 한 15, 16년 이후에 2008년, 9년에 스마트폰의 등장이 있었고, 스마트폰 등장하고 지금 몇 년 지났죠? 애플의 아이폰이 이번에 15에 네. 나오죠. 보통 빅테크의 변화는 평균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또 시기죠. 때가 됐군요. 이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전형하면 AI라고 보통 하죠. 근데 AI가 수반하는 산업 트렌드, 저는 큰 축의 변화가 AI와 사실 이 팬데믹이 몰고 온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오는 건데, 이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AI가 뜨지만 팬데믹이 몰고 오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세계화를 외치던 그들이 그러면서 낮은 임금을 찾아서 계속 저개발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전 세계를 물류화를 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이네 라고 했던 그들이 팬데믹이 딱 터지는 순간 어떤 뭘 깨닫냐 하면은 국내에 공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스럽구나. 그 제조 시설을 자국에 가지지 않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거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의 행동들은 모두 거기에 기반을 합니다. IRA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쇼어링 일어난다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갔거든. 지금은 가능합니다. AI가 있고 로봇이 있어요. 지금의 산업은 오히려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더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플러스 팬데믹이 터지면서 뭘 깨닫냐 하면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나올 때 우리 기억해 보면 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팬데믹이 가장 수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큰 빅 메가 트렌드 두 가지 변화. 그러니까 AI를 기본으로 한 빅데이터와 IoT와 그 리쇼링, 제조업이 선진국으로 다시 가는 이런 현상들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전기차의 등장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빅메가 트렌드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고령화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산업들을 빨리 읽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령화 관련된 산업들. 왜냐하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럴 때 산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내야 한 부분을 읽어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자본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팬데믹 전에 개인 투자자가 500만밖에 안 됐어요. 팬데믹 이후에 1000만으로 2배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500만일 때와 1000만일 때의 변화는 500만일 때는 시장에 그동안의 규칙이 통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뭐 한다? 기관 투자자 뭐 한다? 네네. 따라가면 돼요. 맞아요. 큰 손이니까. 근데 이번에 2차 전지 광풍을 보면 전혀 먹히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강해졌거든요. 1000만이나 되는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들이 공매들을 또 이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원래 공매도라는 장치는 네. 시장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장치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공매도가 네. 반대로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기는 꼴인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는 기관만 외국인만 할 수 있고 개인은 못 하니까 개인들이 반기를 든 거죠. 그게 2차 전지 광풍으로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상황은 2600선 박스권에 늘 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이 외부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쏠림밖에 없는 거죠. 한정된 자본이 2차 전지 하면 쫙 쏠렸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반도체로 가거나 자동차로 가거나 바이오 헬스로 가거나 로봇으로 가거나 분산됐다가 다시 한번 쏠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상반기 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제 보통 현인들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변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걸 지키면서 또 변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빅 메가 테크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도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숲으로 들어와서 지금 수급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도 읽어내셔야 그나마 좀 실패를 줄이면서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대표님 제가 오늘도 그렇고 이전까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후련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다. 완전히 뭐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메가 빅테크가 변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대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이 팬데믹이라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저희가 또 기업도 분석해보고 한다면 이 하반기 좀 대응을 더 단단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일부 주요 기업들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대형 기업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딱 몇 개 딱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먼저 좀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셨던 기업이자 또 최근에 좀 밉상주로 전락했던 상황이었는데 또 지난주 그 전주부터는 또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힘이 좀 확인이 돼요. 네. 대표님 지금 이 종목 어떻게 좀 비교해 보면 좋을까요? 네카오는 네. 국민주죠. 그렇죠. 국민주죠. 삼성전자와 함께 네. 국민주죠. 이 두 기업을 한마디로 저는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걸 봐야 되고 네. 변하지 않는 걸 지키면서 또 변해야 변하는 되는데 거, 네. 이 두 기업은 이 변하지 않는 걸 잃고 있었다. 네이버 카카오는 네이버는 검색으로 시작했잖아요. 검색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가지를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카카오는 또 SNS라는 네, 톡으로 통신,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뭐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결론은 이 두 기업이 돈 버는 형태가 지금 똑같아졌다. 시작이 달랐는데. 달랐는데 네. 둘 다 커머스 시장과 그렇죠. 그리고 기타 다른 쇼핑과 커머스 쇼핑과 맞아요. 기타 다른 것도 다 비슷해져 버렸어요. 네, 뭐 결제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금융 시스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미 성장주에서 기술주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네이버 카카오를 보는 투자 입장에서는 그 두 기업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혁신성과 성장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본질은 그거였는데 변해가는 세상에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안정적 성공에 안주해버린 거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인데 지금 상황은 저는 지금 상황에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잠깐 오르는 게 이 두 네. 가지를 다시 회복해서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이 훨씬 컸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빅 메가테크의 변화에 앞서가거나 뭔가 뒤처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면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수급적인 상황이나 다른 측면으로 끌려가는 순간 이 기업은 이미 기술주로 바뀌거나 나중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강점들을 잃은 상태에서 현재 안정적인 돈 버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많은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뜨는 이유는 네. 2차 전지의 수급의 쏠림 현상이 분산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일시 현상일 수 있다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타영스럽게 이제 빅 메가 트렌드의 큰 축인 AI라는 거를 탑재를 하면서 곧 있으면 네이버가 이제 클로백스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10월 말이면 10월 달에는 카카오가 또 GPT를 새로 발생하는데 그나마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하나 또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네이버는 더 큰 도전을 받고 있죠. 네이버가 원래 강한 게 검색이잖아요. 원래는 작년 2년 전만 해도 70%였어요. 검색 점유율이 네, 점유율. 압도적이었죠. 네. 그리고 이 70%대가 깨지기 시작한 게 팬데믹 때 깨져요. 그리고 1월 말에 네이버의 검색이 65%까지 떨어집니다. 구글이 26% 올라와요. 근데 지금 7월 말을 보니까 60%선이 깨졌어요. 너무 빨리 많이 떨어졌네요. 54.7%고 그리고 구글이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색 시장을 독립하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 저 정도 깨졌다는 거는 네이버의 원래 본질적 가치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이제 만약에 이번 8월 달에 클로백스라는 새로운 AI 서비스가 AI가 되면 검색의 어떤 습관도 바뀌지 않을까요? 네. 일반인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일상의 예를 들어봅시다. 네, 네. 일상으로 일반인들이 오늘 저녁에 친구나 네. 연인하고 네. 약속을 했어요. 네. 뭐 먹을래?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어디서 만날래? 카카오톡으로 뭐, 네. 검색하고 그쵸. 검색은 네이버로 하죠. 네, 우리나라 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뭐 먹을래 그러면 네, 네. 저는 뭘 찾죠? 네이버에 검색에 들어가서 네. 맛집을 찾고 어디서 지역을 뭐 먹어? 찾고 직접,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 형식이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로그인이 되었고 네. 내 데이터를 계속 그 네이버나 카카오에 누적을 해준다면 네. 그 질문을 AI에게 던지는 순간 네가 만나는 당신이 만나는 상대방이 누군지까지 확인해서 그 사람의 취향과 내 뭐 취향을 패턴을 패턴을 다 읽어서 그 근처에는 당신과 그 사람의 사이면 이런 취향이 맞을 것 같고 그 메뉴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네. 자, 그랬을 때 네이버가 구글보다 더 압도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가 지금까지 한 30, 2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맞는
만들 수 있겠죠. 네. 그 경계선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라는 좀 던져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네이버의 새로운 챗 GPT가 기존의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웹툰이라든지 다른 것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연동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 이게 앞으로 네이버 성장의 핵심이 되겠죠. 그걸 읽어내야 되는 게 핵심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이미 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매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늘 그 쪼개기 상장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구설을 많이 올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카카오의 그 다음 성장 목표는 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의 본질적 목표는 SNS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메타의 SNS가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트위터가 X로 바뀌면서 그 SNS 시장에 굉장히 또 강점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 카카오가 10월 달에 내는 챗GPT가 현재 카카오의 플랫폼과 연동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도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또 두 네카오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국내에 한정된 서비스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확장성에 대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보면 네이버는 웹툰 시장을 통해서 해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요. 카카오는 SMNT 인수를 통해서 K컬처를 통해서 K팝이나 K컬처를 통해서 어쨌든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두 기업이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 누가 빨리 해외 확장을 일으킬까가 사실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성,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보면 네이버는 실적이 꽤 좋았고 카카오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카카오 안 좋은 이유, 안 좋은 거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조금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나는 네카오는 성장주로 보고 투자를 하겠다. 아니다. 이 두 기업은 이미 기술주로 갔어. 난 기술주로 보고 투자할 거야. 네. 자, 그러면 전자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제가 방금 드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X가 8월달에 나오는데 네. 어떤 시너지 낼까? 네. 써보는 거죠. 써보면서 사람들이 검색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 한 10월달 되니까. 지금까지는 블로그 검색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AI와 소통하면서 뭔가 검색의 패턴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습관이 바뀌었다. 이건 무조건 그 기업은 플랫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그들이 내는 GPT가 나와서 카카오가 우리가 쓰고 있는 카카오 채팅에 대한 오픈 채팅이 열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뭔가 연예인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해외 확장성이 있다. 보여진다. 그러면 무조건 대박입니다. 간다. 네. 그러니까 습관성을 보면서 가면, 다른 그래서 전자는 성장주로 보는 분들은 그걸 질문하면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기술주로 보는 분들은 실적이죠. 실적을 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 지금 국내에서 내고 있는 2분기 영업이익이나 3분기 영업이익은 그 숫자를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숫자 내면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별로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그거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래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기술주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보는 분들은 기술주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또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습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도 국뽕이니까 국내 이런 기업은 두 개는 존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웹툰과 저는 K-팝, K-컬처는 굉장한 강점이 있다. 네, 맞아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AI가 또 하나 무너뜨릴 수 있는 빅 메가 트렌드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네. 네이버 카카오가 확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죠. 네. 예. 그래서 구글이 바드를 출시하면서 네. 왜 한국을 타겟으로 냈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의 폐쇄성이 가장 강력한 또 하고 문화 중에 하나여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유일하게 왜 인구 5천만밖에 되지 않는 저 나라만 우리에게 안 먹히지? 아, 그걸 정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죠. SM엔트의 K-팝 스타들이 네. 전 세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에 잼버리 때 보면 전 세계 모든 위력이 청소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뭐 아프리카 니제리 같은 있는 친구가 네. 자기 K-팝 좋아하는 스타가 나왔어요. 근데 그 K-팝 스타와 소통을 하고 싶어. 네. 그런데 카톡밖에 안 돼. 깔겠죠? 그렇죠. 이제 언어가 되니까. 음. AI가 언어를 자유자재로 보여주면. 맞아요. 그리고 그 K-팝 스타와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 스타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싶어. 카톡으로 쇼핑도 가능하고. 그리고 오픈 채팅을 통해서 그 스타와 소통할 수 있는 전 세계 소통 인구들이 다 소통을 모여서. 하게 돼.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건 무조건 대박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번 그러니까 AI와 챗GPT의 등장은 이런 빅메가 트렌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게요. 근데 아주 월스트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냥 계속 쇼핑몰. 그러니까 네이버는 검색창에 달려 있는 쇼핑몰이야. 라고 되는 순간 여기는 끝나는 겁니다. 힘을 점점 더 잃어가요. 그렇죠. 카카오톡은 카톡만 하고 다른 건 할 수 없는 네.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분기점을 잘 판단하시는 게 이 두 개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거 투자 측면에서는 자기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뭐 급선무겠지만 그 이후에는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성장주, 기술주를 일단 구분을 해 본 이후에 이제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AI, 인공지능 그 기술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중요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본질적 가치를 좀 더해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힘을 잃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끝까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정말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힘을 더 단단히 지켜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말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진짜 잼버리 이야기 보니까 정말 이게 국력에 큰 획을 그을 그렇죠. 수 있는 네. 엄청난 기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서 힘을 잃지 않고 우리 증시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될까 전망이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다음으로 이어가 볼 테마는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올 초반에 뭐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뭐 탑승하신 분들은 더 가도 되나 하는 의문도 있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큰 소외감을 느꼈던 정말 핫한 테마였는데요. 최근에는 좀 어떤 흐름일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 그룹주들을 지켜봐야 하나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이 그룹주들까지 함께 힘을 얻었던 상황인데요. 대표님 2차 전지 광풍 현상 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기도 했는데 마음이 좀 조급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투자를 직접 안 하니까 네네.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네, 재밌으셨죠? 현상 자체가 재밌다. 전 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언제까지 갈까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렇죠. 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대부분 국민을 반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나쁘긴 했지만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걸까요, 대표님? 일단 네. 이번 상반기 때의 그 우선 큰 얘기부터 해봅시다. 네네, 큰 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큰 얘기부터 하면 네, 2차 전지 무조건 가죠. 네. 전기차 무조건 갑니다. 기술력에서 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처음 이제 이런 여러 방송에서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기차가 네. 마켓 쉐어에서 15%가 마지노선이다. 네. 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 15%란 이야기는 네. 기본적인 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의 룰을 바꾸는 네. 게 보통 15%, 30% 이런 선을 넘는데 30%는 곧 넘을 것 같고요. 네. 2017년, 30년에 미국 시장에서 신차의 60%가 자동차라 그러니까 이미 대세는 갔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사실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런 사실을 너무 앞당겼다.
그건 이제 전문가들은 공통된 이야기죠. 뭐 팬데믹 영향인가요?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네. 그런 미래 사실을 너무 앞서서 다 축부를 터뜨렸다. 아. 이게 양극재 시장인 거예요. 네, 네. 좀 작은 얘기를 해보면 전기차라는 게 전기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 빼고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의 원가의 30에서 40% 들어간다는 2차 전지에서도 2차 전지 모듈 업체들은 또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네. LG 엔솔이나 그렇죠. SK 상장하지 않았지만 삼성 SDSI나 근데 유일하게 막 시끄러웠던 건 딱 양극재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거죠.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양극재가 다인 것 같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은 저는 이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 이야기는 단기 단타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뭐 그쪽은 잘 맞지도 않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 멀리 조금만 더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 시장을 한번 쭉 늘려봐야 돼요. 원재료부터 니켈, 리튬, 그다음에 뭐 크롬, 마그네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와서 양극재를 만들고 음극재를 만들고 거기에 합쳐져서 모듈화되고 모듈이 들어가서 어디에 납품이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쭉 시장을 나열해 보면 이번 상반기 때의 광풍은 딱 양극재만 포커싱 됐어요. 되게 기이한 현상이죠. 이거는 어느 전문가도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시장이죠. 왜 이렇게 됐어? 왜 그러나 싶은 그렇죠. 현상이었죠. 저는 그 현상은 아까 제가 초두에 두 가지 현상 중에서 수급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만으로 늘어난 이 개미들이 어떤 동력에 의해서 이제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고밖에 못하는데 펀더멘탈로 우선 좀 봐야 된다. 뭐 어쨌든 기업은 그 본연의 가치를 봐야 되니까요. 저는 펀더멘탈로 보면 지금의 상황은 캐파를 늘리는 거는 양극재 기업들이 캐파를 늘리는 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정도 성장성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원재료 쪽입니다. 올 2월 달에 워렌 버핏이 갑자기 TSMC의 주식을 자금을 빼서 일본의 상사들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미쯔이 상사, 미쯔비 상사. 맞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원재료를 본 거죠. 워렌 버핏은 원재료를 먼저 봤습니다. 특히 그 희귀토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들어가는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기업들 먼저 봤습니다. 저는 국내 기업들도 그 원재료 수급이나 원재료에 약간 독립성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6월 달에 그리고 최근에 LS 그룹이 떴잖아요. LS가 그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하고 같이 그 협업을 해서 양극재 공장을 만든다고 투자를 해서 그 값이 떴는데 거기도 가장 큰 이유가요. 원재료 수급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S는 리사이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트렌드를 보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시간적 차이는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세출이 된다. 수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원재료를 확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폴스코 그룹주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이 되게 강해요. 포스코 인터넷을 상사를 통해서 수급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을 광산을 사고 수급하고 여수에다가 다시 생산 기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원재료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유일하게 인디펜던트한 그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지금 그 캐파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렇지 않고 캐파 자체만 늘리면 앞단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치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하면 밸류체인을 쭉 늘여놓고 왜 이 기업만 양극재만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이게 그 다음은 어디로 옮겨 붙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서 시장을 접근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볼 수가 있고
그럼 양극재 중에서도 어떻게 차별을 둘까? 문제료 수급이라든지 캐파라든지 이걸 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는 어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보면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그 부분도 중요한 차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점이 좀 궁금하셨을 텐데 대표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숲을 바라보면서 이 기본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찝어주신 게 바로 이 원재료 수급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기업까지 또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까지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흐름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속이 시원합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주죠. 네. 이 반도체주 언제 가나, 언제 힘을 내주나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8월 전망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반기를 주도할 것은 역시나 반도체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관심도가 많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주 좀 바닥을 치고 올라와주는 시점이다라고 좀 업황의 흐름을 그렇게 보실까요? 저는 올해는 어렵답니다. 올해는 어렵다. 네. 8월에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으실 텐데 올해는 어렵다라고 또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상황으로 보실까요? 우선 그 재고 자산이 지금 네. 줄지 않고 있어요. 아, 지금 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왔죠. 네. 2분기 보고서 나왔는데 일단 재고가 전 줄지 않고, 그러니까 감산을 했는데도 재고가 줄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감산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감산 효과가 계속 있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지만 기대감만 실제 올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감산 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 그리고 3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지금 트랜스포스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5에서 8% 하락할 것이 전망이거든요. 너무 많이 하락하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가 문제인데 네. 이거 우리나라 강한 쪽인데, 낸드 플래시는 이미 고객사들이 재고 자체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미 반도체 다른 제조사들은 추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뭐 엔비디아 발 반도체가 뜨면서 뭐 그 하이밴드 메모리라든지 HBM 같은 이야기 하는데, 그 HBM은 물론 좋은 시장이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출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적자를 메꿀 만한 매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반도체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삼전이 어쨌든 국민주고 한국 그렇죠. 국민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 섞인 이야기가 너무 기사로 많이 나와요. 기대를 듣고 싶으니까 또 기대를 더 듣고 그런가 싶으니까 봐요. 네. 바람이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냉철하다. 하반기 좀 상반기가 만만치 않다. 어렵다. 그러니까 상저하고는 아닐 것이다.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하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수치상으로 보면 감산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이 때문에 또 재고 자산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도 좀 기대해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방금 직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좀 관심도 많고, 사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어찌 보면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삼성 관련 이야기를 외신들하고 인터뷰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지난번 신경영 30주년 때도 기고도 하고 뭐 여기 인터뷰 하면서 네. 많은 듣는 질문이 네네. 뭐 돌파구가 없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삼성은 전자는 사실은 지금 딜레마에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강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매뉴팩처링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CRM 물류가 전 세계 대단히 잘 돼 있어서 잘 만들어서 잘 뿌려주는데
굉장히 강점 있는 기업입니다. 그 덕분에 삼성이 반도체가 성장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뭘까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재용 회장의 숙제일 수도 있겠죠. 이건희 회장은 93년 당시에 굉장히 룰 테이크로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결국에는 1등까지 간 게 가장 큰 네. 공이거든요. 이제 룰 테이크로서 1등까지 왔는데 이런 거죠. 야, 고지가 저기야. 열심히 저 고지를 가 했는데 이미 고지에 도착하니까 다들 질문하는 거예요. 다음 고지는 어디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삼성이 지금 제가 초두에 지금 글로벌하게 굉장히 빅 메가 테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디바이스나 AI가 바뀌거나 뭐 바뀌면 관련된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반도체 같은 부품을 잘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남았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룰 테이크인 거죠. 공급자였으면 아니면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룰 브레이커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련 기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겠네요. 그냥 룰 테이커 지금처럼 디바이스 잘 만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뭐 애플이 뭐 쓰는 거 만들면 우리도 쓰는 거 만들어서 만들고. 좀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팔고 네. 공급하고 네. 1등 못 하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에서 5등 이상 밀렸잖아요. 애플한테. 그렇죠. 뭐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10대들이 아이폰을 안 가지면 맞아요. 유행에 뒤처진다는 말을 하니까 네네. 삼성전자의 고위 관료, 고위 임원이 무슨 말이냐라고 네. 그걸 부정하는 얘기를 해서 뉴스 네네. 나왔던데 맞아요. 그건 현실 인식이 안 된 네, 거죠. 정말 오늘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핸드폰 갤럭시 살 거면 안 살 거야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는 아재폰 이 이렇게 추세가 되는 거죠. 맞아. 이 추세를 좀 잘 해결해야 될 것 네.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시국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디바이스 업체로 남는 거죠. 메가트렌드 가지 않고 네.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가면 사실은 삼성전자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뭐 그냥 시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가 다시 뜨면 돈을 버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이렇게 힘들고 그냥 힘들고 이렇게 네. 이식하고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캐치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룰 브레이크가 되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갈 게 뭐냐? 아마 삼성 내부를 고민을 하겠죠. 그 룰 브레이크를 뭘로 할 거냐? 자동차 시장도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로봇 시장도 지금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지만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의 고민은 딱 이 두 개의 갈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시황이 오면 안고 이런 기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글로벌한 혁신을 한번 글로벌한 메타나 구글처럼 뭔가 룰 브레이크로 나가서 뭔가 주도할 걸 찾을 것인가 이런 시국에 있어서 너무 침묵이 길다 저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퇴장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너무 침묵이 길다.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직, 있다. 네. 이게 삼성의 가장 큰 지금 딜레마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그 어떤 기로를 선택하게 네. 될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 고민의 기간이 길어지는 게 또 지금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좀 어둠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텐데 또 어떤 기로를 선택하게 될지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물론 대표님께서 반도체 하반기에도 아직 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두 가지가 이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다라는 말은 또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 쟁탈전 2차 전지와 반도체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또 제3의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네.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를 네. 이길 만한 크기의 섹터가 없어요. 아직 없다. 네. 네. 뭐 헬스바이오 해도 시장 자체가 보면 크지가 너무 않고요. 작고. 뭐 로봇주는 더 작고요. 이러다가 뭐 엔터주가 팍 올라오는 건 아닐까요? 엔터주도 시장 크기가 사이즈가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로봇주라든지 이렇게 이제 뜨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어쨌든 시장 전체를 주도를 하면서 이 시황이 좋지 않을 때 떨어져 나온 그 수급이 딱 수급들이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치고받고 하는 시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보셔야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네. 막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초전도체가 팍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초전도체 진짜로 입증이 되면서 네. 갑자기 또 떠오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지금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전망이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 또 대표 산업을 두고 그 어떻게 보면 그 2인자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고 2차 전지에 대한 방향도 잡아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좀 기반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결국 어떤 섹터가 주도하게 될까라고 좀 보실까요? 저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눌려 있었던 섹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네, 흐름으로. 일단 수급 네네.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워낙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재전지가.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급 물량이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갈 데를 찾을 것이다.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도 상대적으로 눌려 있던 섹터를 가지 않을까? 네. 바이오 헬스 가 대표적일 것 같고 하반기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전도 이야기했지만 중간에 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3의 초전도체처럼 갑자기 그렇죠. 또 깜짝 놀랄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테크주죠. 네카오죠. 이게 이제 어쨌든 하반기 이번 달에 클로버엑스 발표 있고 10월 달에 카카오도 발표가 있으니 이 두 개는 어쨌든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와 그 바이오 헬스 쪽인데 바이오 헬스 쪽은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시행착오 비용을 많이 들였어요. 이 바이오 헬스를 잘 보시면 이것도 큰 트렌드들이 있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셀트리온을 시작할 때 거의 뭐 성장주로 묻지마 투자로 들어갔잖아요. 정말. 그 셀트리온 이후에 세컨 스테이지가 뭐냐면 갑자기 뭐 기술 특허, 네. 특허료, 한미약품 그럼 진짜 뭐 이런 걸로 이게 세컨 스테이지예요. 네. 그러면서 조그마한 기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기업들이 막 네. 탄생하면서 뭐 삼상 갔다 이상 갔다 그러면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하는 이게 세컨 스테이지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지가 지하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사실은 팬데믹 때인데 이거는 뭐 일시 현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세컨 스테이지를 지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느냐 보는 눈이 생겼어요. 투자들이. 묻지마치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바뀌었어요. 마구잡이 발표나 루머성이 아니라 이게 파이프라인도 제대로 깔고 스텝도 밟으면서 시장성도 확인하고 어디서 팔 것인가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약간 탄탄해졌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든 거죠. 저는 그래서 바이오 헬스 시장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그들이 거쳤는데 돈은 우리가 벌자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시장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AI가 이게 들어서면서 또 새로운 섹터가 그러니까 헬스 시장과 바이오 중간에 새로운 그 IT 헬스 같은 시장들이 네. 생겨요. 네, 네. AI가 들어서면서 이런 시장들도 볼만하다. 네. 그래서 그런 시장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덜 메인만 보시지 마시고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패키징하고 테스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후공정 쪽 네, 이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다음에 설계 쪽 이쪽에 강점을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원래 있는 반도체 인프라에다가 이 기업들의 가치는 분명히 올라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좀 자세히 찾아보시면 보자. 네. 진짜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좀 눌려있던 힘을 받지 못한 섹터를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바이오헬스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전 처음에 딱 너무 리스크가 뭐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이슈에 따라서 너무 강력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분야 이제는 조금 탄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네카오
아까 이야기했던 테크 관련주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테마까지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집중해 볼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어떻게 해라라는 좀 응원과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아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성장성으로 측면에서 기업을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숲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점은 오늘 또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이 점은 꼭 눈여겨봐라라고 하시는 포인트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그 광풍에 휩쓸리지 마라. 그렇게 됩니다. 진짜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은 시장이에요. 네. 소나기가 오면 약간 피해 있으면 됩니다. 아, 피해 네. 입자. 네. 네. 그래서 광풍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본인 성향이 되게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얘기를 해도 자기 성향이 예를 들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제가 전자를 좀 이야기했던 걸 봐라. 네. 펀더멘탈을 보고 어떤 본인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나는 그쪽은 약해. 빨리빨리 뭔가 바꿔야 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가지가 떴을 때 그 주변을 봐야 돼요. 양극재가 뜨면 양극재 주변에 근질만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갔으면 그래도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것들을 보면 뭔가 그나마 기회들이 온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성향을 먼저 보고 성향에 따라서 메가 트렌드를 보시는 분들은 진중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보고, 빨리빨리 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풍이 불 때는 약간 피했다가 그 주변을 보면 뭔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이렇게 조금 리스크 해지를 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할 수 있을지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우선 지금처럼 변동성이 너무나 강력한 시장 안에서 광풍에 휩쓸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부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로 이 하반기 투자에 큰 해안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윤 대표님과 함께 우리 기업의 이야기와 하반기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귀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